자, 이번 시간에는 10강 부동산 관리, 마케팅, 감정평가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와 관련돼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하면은 기술적 관리, 다시 말하면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만 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좀 넓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복합적 접근이라서 광의의 부동산 관리하면은 기술적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리를 보통 부동산 관리다 해줍니다. 이때 이제 기술적 관리하면 위생, 설비, 그 다음에 보안, 보전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하면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든가 아니면은 회계 관리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새나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예약을 한다든가 계약 아니면 공법상의 하자가 있다면 치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기술적 관리 중에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시킨다. 이게 애매하거든요. 경계를 확정하는 거니까 일종의 법률적 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소유권의 범위는 그 지적도상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도를 갖다가 구체적인 측량 기술을 동원해서 그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 중에 인력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지의 유효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것들도 애매한데 이거 전부 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이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이것도 이 토지를 누가 훔쳐가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소유권을 온전히 보존하자.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기술적 관리를 다른 형태로 일상적 유지활동, 예방적 유지활동, 대응적 유지활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방적 유지활동은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것을 예방적 유지활동이다. 그렇다 치면은 대응적 유지활동은요,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형태를 그 대응적 유지활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관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가 관리, 그 다음에 그 위탁 관리, 그 다음에 어중간한 형태인 혼합 관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자가 관리를 이제 그 근대적인 관리 방식이다. 위탁 관리를요 현대적인 관리 방식이라 한다면, 혼합 관리는요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인데, 보통 이제 자가 관리 같은 경우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모든 관리를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는요 이 모든 것을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관리는 우리 주변의 아파트 관리 같이 법률적, 경제적 측면의 관리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소유자가 관리하는 거고, 기술적 측면이 있죠. 뭐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들만, 고장난 거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만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러한 형태를 혼합 관리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혹 가다가 이거와 관련돼서 장단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자가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기밀 유지가 양호하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요,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그럼 거꾸로 한다면 자가 관리의 최대의 맹점은 뭐 같아요? 맹점은 관리에서 더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의 최대의 단점은요,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리 영역에 따라서 보통 시설 관리하면은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측면에 어떤 소극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시설 관리를 한다면, 자산 관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 자산 가치를 증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얘기죠. 때로는요 어떤 건물은 구입하고 어떤 거는 처분하고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리 이런 것들을 자산 관리다 해줍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그래도 그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성이 있는 것은 임대차 관리가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법은 크게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조임대차는 순수한 임료 외에도 모든 경비 같은 걸 다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에 적합한 그런 방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적합한데, 얘는 순수한 임료라든가 편익시설비 요 정도만 임대료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되는 그러한 방식을 순임대차 해줍니다. 그다음 비율임대차는요 매장용 부동산 이런 데 적합한데,
얘네들은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비율 임대차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임대차 그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선정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유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성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 같은 경우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해야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매장용 같은 경우는요, 가능 매상고 같은 이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용연수 및 수명연상이다 해서 내용연수는 뭐 존속 기간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물리적 내용수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철거하기 전까지 존속할 수 있는 기간 있죠. 이거를 물리적 내용수라는데 이게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수는요, 재기능을 할 때까지의 기간, 요거를 기능적 내용수.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수는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는 기간 있죠. 요거를 경제적 내용수. 이렇게 요것만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왜 기간이 단축되냐 이런 것들은 단축시키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조금 있다가 이 감정평가론에서 감가의 요인 요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그 생애주기다 해서 건물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그 지구상에서 없어지겠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전신 안노패다 해갖고 전개발,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화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신축 단계에서 물리적으로나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 단계에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언급합니다. 이때 이제 그 안정 단계에서 개조나 수선은 2단계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죠. 사람도 좀 안정적으로 그 중년기 때 그때 이제 아프고 할 때 얼렁얼렁 치료하고 고장나 그 병원 다니고 이렇게 해야 좀 오래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한 문제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마케팅의 어떤 그 저희 전략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여기 크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요거는요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공급자가 여러 가지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눈 다음에 이걸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4P 믹스 전략.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개입하는 그러한 형태를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요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의 구매 행태 있죠? 아이다다에서 이러한 그 구매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정한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요, 자, 소비자하고 판매자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장을 먼저 세그멘테이션에다 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따라 아니면 용도에 따라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 마켓이다 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죠. 요번에 치고 들어갈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전략이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뭔가 차별화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 포지셔닝 전략이다. 그러면 이 차별화 전략의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맨 먼저 그 프레이스 전략이라고 해서 유통 경로 전략이다 해주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학자들은 요거를 어차피 부동산은 꼼짝 못하니까 결국은 수요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이 플레이스 전략을 입지 선정 전략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프라이스 전략. 가격에 있어서도 남들보다는 차별화 주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프로덕트 전략이다 해서 제품 전략. 제품도 남들보다는 좀 차별화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알릴 건가 그런 얘기죠. 광고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다 프로모션 전략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차별화를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목한 다음에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주목하고 인터레스트다 해서 어텐션, 인터레스트, 흥미를 가진 다음에 사고자 하는 욕망을 느낄 수 있죠. 디자이어, 그 다음에 액션, 행동에 돌입하는 그러한 형태의 구매 행태, 구매 행동과 태도 과정에서 적절한 마케팅을 구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계속 맞으면서 가끔가다 만나서 불평불만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갖고 마케팅을 좀 극대화하겠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감정평가론이다 해서, 감정평가론은 감정평가사가 주로 이제 평가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거냐? 거기에는 크게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요건 좀 구분해서 암기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기능은 이렇게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라든가 합리적인 손실 보상,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겠다. 과세의 합리화, 요게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써먹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경제적 기능도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시장 실패라든가 아니면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제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어차피 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투기가 많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는 평가사가 평가한 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 그럼 만약에 투기 같은 게 없어진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평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구분할 수 있는데 어차피 3차 쪽으로 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3차 수준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을 3차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차 수준은요, 우리 같은 뭐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거 있죠.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중개업소 다니면서 이런 거를 1차 수준이다 해준다면 2차 수준은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2차 수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강제성 여부와 평가 목적에 따라서 보통 이제 필수적 평가다. 자, 필수적 평가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거를 필수적 평가. 그 다음에 의무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평가는 토지 수용을 위해서 평가하겠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원의 경매부동산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평가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전부 다요, 필수적 평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의무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뭐 담보부동산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이거는 때로는 해도 되고 때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어쨌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고, 의무적 평가는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돈 빌리려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상속재산을 나눠주려다 보니까 평가한다. 이런 걸 전부 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평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그 법률에 따라서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정하는 그 감정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거를 법정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이게 밭이다. 그러면 이걸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밭인 상태 그대로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현황 평가다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대로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바뀌지도 않았는데 바뀐다는 걸 전제로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래, 이건 밭은 밭인데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2019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다 해줍니다. 그다음 과거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소급 평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평가 대상 물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별 평가 함의 원칙입니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괄평가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이게 일체로 거래되거나 주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복합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합 부동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아요? 그냥 싸잡아서. 그러니까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평당 얼마다 할 때는
건물만의 가치가 아니라 밑에 토지도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일괄평가다 해줍니다. 예, 복합부동산 같은 경우 2개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별개라고 했죠. 네, 그냥 이걸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통째로 평가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괄평가하고 거의 똑같은 게 있는데 부분평가다. 요거는 자,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게 복합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자, 이럴 경우에 이 토지만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할 때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고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냐 하면 일괄해서 평가한 다음에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로 해서 이게 평가라. 이런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부분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분평가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독립평가라고 있는데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마치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평가다 해줍니다. 이거는 일종의 조건부 평가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독립평가다. 우리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구분평가라는 표현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한 개의 물건이 나와줘야 됩니다. 한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그 구분해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88번지에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일부는 백화점용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요 시장 사람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가치는 다르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구분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가치라는 용어도 쓰고 가격이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그러면 요게 차이점이 뭐냐 그런 얘기인데 자 보통 가치가 뭐냐 가치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용함으로써 미래에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게 어떻다고요? 예, 그 가치다 그런 얘기다. 가치. 근데 이 가치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미래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 현재의 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게 평가사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치를 하더라도 내가 사기당해서 비싸게 구입할 수 있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가격이다.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을 뭐라고요? 가격이다 해주는데 요거는 어쨌거나 10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는 과거죠.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는 누가 전문가냐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할 때 과거의 가격에 거래했던 가격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시장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고 교환 가치, 담보 가치, 장부 가치, 무슨 투자 가치, 무슨 공익 가치, 별의별 가치 다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점에 보통 주어진 시점 하면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거래 시점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단위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은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괴리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을 자꾸 늘림으로써 다른 변화 요인이 없다면 계속 가치 수준에 근접할 거 아니냐. 평균 냈을 때, 통계를 냈을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가치는 어떠한 특성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치하면 장래 편익의 지금 시점의 가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인 임료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가치와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본이 크면 과실도 클 수 있는 거죠. 원본이 작으면요. 과실도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이건 일반적인 토지라면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개 이상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한 개의 물건이라도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이라는 어떤 가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다고요? 일부를 전세를 놨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가치도 있겠죠. 이렇게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다음에 부동산은 어떤 그 코앞에만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3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 줄 모른다. 이거 감안해가면서 결정하죠.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부동산은 개별적인 동기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죠. 다채로 똑같이 생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뭐 강남에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이거는요 지방에 있는 거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시장 가치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무조건 이걸로 평가해라. 그건 아닙니다.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자, 시장 가치는 뭐 극히 정상적인 가격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치. 그래서 이건 출거 당시 합의다 해서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면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시장 가치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맨 먼저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다. 그 얘기는 시장에 내놨을 때 충분히 한두 달 내에는 좀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래의 자연성이다 해서 거래 자체가 자연성이 있어야지 뭐 급매라든가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거래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당사자의 정통성이라고 해서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없으면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거, 그 다음에 합리적인 자유 경쟁 시장, 자본주의 국가의 합리적인 자유 경쟁 시장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요? 시장 가치다 입니다. 근데 언제나 시장 가치로 평가해라.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세 시가 표준액 이런 거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령이 정하는 대로 이제 평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의뢰인이 특별히 담보로서의 안정성에 특별히 고려해달라 해달라고 하면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여러 가지 무슨 흡수 합병을 하거나 이럴 때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면 좀 낮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의 결정이다 해서 부동산 가치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때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발생 요인은 그야말로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론자들은 보통 유용성이 부동산이 인간의 기준 만족감 있죠? 예를 들어서 주거용 같은 거는 쾌적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상대적 희소성이다 해서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희소하냐 하는 것을 상대적 희소성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는 것은 권리의 이전 정도가 자유로운 정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형성 요인은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반적 요인, 어떤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요, 지역 요인, 그 다음에 어떤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요, 개별 요인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지역 요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보통 사회적 요인 하면 인구, 가족, 공공시설, 관행, 관습 이런 거 나오면 사회적 요인 생각하시면 되고, 경제적 요인 나오면요, 투자, 국제 수지라든가 재정 상태, 금융 상태 이런 식의 용어 나오면 경제적 용어다. 경제적 요인이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행정적 요인 하면 무슨 주제, 무슨 제도, 이런 거 나오면 행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약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세제 상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행정적 요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세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세 부담의 상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요, 경제적 요인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 체계라든가
산업 기술이 혁신이 있었다.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약간 좀 헷갈리지만 이런 것 전부 다 뭐라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치도 일단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이거를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다. 해줍니다. 제원칙. 여기에는 자, 맨 먼저 가장 중추적인 대원칙은 뭐냐면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은 가장 최고 최선을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이거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러면 요거를 부동산 내부에서 요걸 지원해주는 최유효 이용을 내부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이 있고 부동산 외부에서도 지원해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부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부동산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내적 공간의 원칙은 맨 먼저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요, 균형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요, 수익은 체증하다가, 그 다음에 체감한다 하는 것을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원칙은요, 경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요,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합.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도 이걸 지원해주는 원칙이 있는데 이게 시간의 원칙이다 해줄게요. 시간의 원칙은 먼저 변동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요, 예측의 원칙. 요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간접적으로만 지원해주는 그런 원칙입니다. 간접적.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수요 공급의 원칙. 그 다음에요, 대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 뜻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것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부동산도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 부동산 가치 이중성의 근거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죠? 그럼 이렇게 결정된 가치는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요 공급의 부동산 가치 이중성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은 대체성이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대체의 원칙이다 해주는데 여기는 비교 조정 작업이라는 걸 전부 합니다.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가 대체의 원칙이 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요. 부동산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룰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최유효 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은요. 부동산 가치는요. 그 생산비를 단순히 합한 게 아니라 그 내부 구성 요소들이 어느 정도 공헌했냐. 기여도를 모조리 합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서 내다 팔면은 수익이 생기죠. 요거를 노동, 자본, 그 다음에 경영 이런 데 우선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토지 잔여법이라고 있는데 이거의 근거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기억하시고 자, 수익 체증의 체감 법칙은 어떤 토지에다가 건물을 계속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체증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체감하기 시작할 겁니다. 분양 같은 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은 말 뜻만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 그럼 반드시 경쟁이 야기된다. 그러면서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경쟁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요.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적합할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공장 한복판에 있다. 그러면 가치를 감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경제적 감가다 해줍니다. 경제적 감가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일자를 딱 정해서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평가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의 확정의 근거다.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실적에 의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순수익, 환원이율의 그 수익 방식의 순수익, 환원이율의 결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측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느닷없이 부동산에 와서 평가하면 안 되고 먼저 요 개별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전체의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역 분석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걸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요 지역의 어떤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그 가치 수준을 좀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그렇지만 개별 분석은요, 그 지역에 있지만 개별적인 요소는 다 차이가 나죠, 약간씩. 그래서 지금 최유효 이용하고 있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한다. 이걸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거고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때 개별 분석, 그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보통 이제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이런 데서 선택하는 게 이런 데를 분석하는 게 좋지만 지금부터 거래 사례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사례가 이 근처에 없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 있죠. 이런 데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데서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례가 있겠죠. 이런 걸 선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 범위가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거기 있는 내용 잘 정리해놨으니까 쭉쭉 읽어 나가시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 해서 요 지역도 1000년이고 만년이고 깨끗한 주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꽤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낡고 노후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세천학이다 해갖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언젠가는 또 재개발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요때 자 성장기 때는 가격 상승률이 최고다. 그 다음에 성숙기 때는요 가격 수준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 때부터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자 천익기 때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 이런 것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성장기 때가 상향여고가 가장 활발하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쇠퇴기 때가 하향여고가 시작되면서 천익기 때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리고 쇠퇴기 때에 재개발이 시작되는 거고 천익기 때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할 건데 3방식은 자 이 부동산의 가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자 맨 먼저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런 측면에서 평가해 보는 것을 원가 방식이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을 비교 방식이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을요 수익 방식이 됩니다. 자 이때 요거는 이제 공급자 가치다. 요거는요 균형 가치. 요거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수요자 가격, 수요자 가치라 합니다. 이때 이제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마샬이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불안정 경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에서 평가한 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하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래서 애킨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그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가장 정확한 방법에 가중치를 더 주고 다른 데 덜 줘서 평균을 내라는 얘기죠. 가중평균 이렇게 평가하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원가 방식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뭐라 하냐면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료를 평가하는 것을요 적산법. 그 다음 비교 방식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평가하는 걸요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걸요 수익환원법. 임료를 평가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니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가 방식에 의해서 뭘 평가한다고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원가법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뭐 한 40년 쓰다 보면 30년 쓰다 보면 철거시켜야 되죠. 그럼 매년 가치가 감액이 되는데 어쨌거나 애초에 지었을 때 들어간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 5년 정도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요때 매기 일정씩 감액을 시켜서 요때 가치를 평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직접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냐면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인가? 이 시점에서의 가치로. 그러면 이게 1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럼 여기다가 가치 감소를 빼내서 이때의 가치를 평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적산 가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법은 일단은 지은 지 5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보자 그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걸 자가 건설을 가정할 수 있고, 그건 건설업자한테 맡겼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자가 건설하게 되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부대 비용이 들어가지만 도급 건설을 한다고 가정하면요, 그 수급인의 이윤도 들어가죠. 그럼 이때는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 자기는 다른 일을 포기하고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회비용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도급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해서 평가해라. 이거 제도로 한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감가 누계액을 빼내서 이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감가 누계액. 이때 요걸 제조를 원가라고 합니다. 제조를 원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생산 원가 혹은 복조 원가라는 게 있고, 대치 원가 혹은 대체 원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은 지가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시장에 나가보면 자재가 다 있죠? 그대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물리적 측면에 대체하면 되는데, 지은 지 한 30년 된 건물이 있다. 10층짜리가 있다. 이럴 경우는 이거 시장에 나가봐야 자재가 없죠? 이건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놈과 만족감 비슷한 놈, 최근에 지은 만족감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그놈 가지고 대체하자. 그러니까 얘가 얘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최근에 지어졌는데 4층밖에 안 된 게 있다면 얘랑 같은 돈을 내고서 층수가 좀 높지만 오래된 걸 구입할까, 층수가 좀 낮지만 요즘에 지어진 건물을 구입할까 고민할 수 있다면 이렇게 효용이 만족감이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요놈 가지고 대체하자는 얘기죠. 요놈 가지고 제조량가를 구하자. 여기서 구한 게 이놈의 제조량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문제는 이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 얘는 요걸 곧 요걸로 간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구식화가 됐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 같은 거 또 해야 되면 그 이중 감가가 되는 겁니다. 얘가 곧 얘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 같은 거 또 하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감가, 여기서 이제 감가 수정하는 거는 크게 이제 감가 수정이 있고 감가 상각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거는 감가 수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게 주목적이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수를 기초로 해갖고 여러 가지 감가 요인을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 감가 이런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감가 상각은 기업 회계에서 취득 원가를 매기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이렇게 배분해주는 그러한 과정을 감가 상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법에서 정해진 내용수를 기초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물리적, 기능적 감가인 내부적인 감가만 고려합니다. 그리고 관찰 감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토지도 안 됩니다. 그 다음 감가 요인은, 물리적 감가 요인은 그야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대로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는 거, 이런 거를 물리적 감가다 한다면, 기능적 감가는요, 내 건물 내부의 기능에 있어서 감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 설계 자체가 불량이다, 아니면 형식이 너무 구식화가 됐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주차장 같은 게 제대로 못 갖췄다, 이런 거를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주변 외부 환경과 관계에서 감가될 수 있는 요인인데,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이 쇠퇴했다든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 답을 하고요,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알게 계시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감가 수정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 수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찰 감가법이라든가 분해법 등을 적용하여 이거를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이게 좀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른 방법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내용 연수에 의한 방법은 이렇게, 지은 지 2년 된 건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애초에 들어간 돈이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년 된 시점에서의 자재 가격으로 이걸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걸 제조로 원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철거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쇳덩어리 같은 거 팔면 고물상에 돈 들어오겠죠. 결국은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니까 10만 원 남으니까 90만 원만큼 같이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내용 연수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뭐라고요? 정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액법은 그야말로 이게 100만 원인데 10만 원 챙길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10만 원 챙길 수가 있다. 이것도요 10만 원 챙길 수가 있는데, 이때 정액법은 매기 감가액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매기 1기, 2기, 3기, 4기, 5기. 그러니까 90만 원 나누고 5 한 다음에 그러니까 18만 원, 18만 원. 90만 원 나누고 5 하면 18만 원이죠. 여기서 18만 원. 18만 원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감액이 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2기 말년제 요만큼이 감가 누계액이 되겠네요. 정률법은요. 처음에는 감가액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기 말년제 감가 누계액은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요. 처음에는 감가액이 작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려주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때 자, 정액법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이라든가 구축물 이런 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정률법은요, 기계라든가 차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감가가 많고 시간이 갈수록 줄여주는 방식이 그래도 가장 합당하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요, 보통 광산 같은 거 있죠? 광산 같은 경우는 광물 채굴이 끝나면 또 다른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광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해서 매기 적정액씩 저금을 해둔다 가정하는 겁니다. 적금에 가입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이자가 생길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면서 감가액을 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관찰감가법은 그야말로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기는 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치가 함수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치가 함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해법은요, 요걸 또다시 치유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을 분해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 방식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한다면,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평가하는 걸요, 적산법이라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 예치하면 5% 정도 이자를 주겠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 부동산 구입해서 임대사업 한다면, 자, 1억에다가 5%를 받아내야 되겠죠? 임료를. 그 대신 부동산 구입해서 임대사업하면 매기 재산세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가 매기 가치도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받아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그 임료를 책정하는 것을 적산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떤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주변에서 거래했던 그 사례를 기초로 해갖고 적절히 수정을 해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데, 요걸 대상 부동산이라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사례는 이러한 근처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인근 지역. 근데 만약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런 주변 지역 있죠? 주변 지역에 유사 지역이라 합니다. 유사 지역에 선택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런 데도 없다 그러면 동일 수급권 있죠? 이 정도 범위 내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은 이제 지역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급권 내에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비교할 때는 얘랑 얘는 거의 비슷해야 되죠? 예, 이게 주거용이라면 얘도 주거용. 그다음에 얘가 5층짜리라면 얘도 한 5층짜리.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사정 보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것은 가능하면 선택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하되 사정 보정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례 부동산이고 요건 대상 부동산인데,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역 요인의 비교치, 개별 요인의 비교치, 시점 수정치, 그 다음에 사정 보정치 다 곱하는데, 이때 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방식은 어쨌거나 종합적 비교법은 그야말로 얘랑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얘보다 얘가 몇 퍼센트 우세하다, 얘보다 얘가 몇 퍼센트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평점법은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데, 이건 획지 조건이라든가 가로 조건, 환경 조건 이거 하나하나 점수를 매긴 다음에 얘보다 얘가 몇 퍼센트 우세하다, 얘보다 얘가 몇 퍼센트 우세하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거를 그 평점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점을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수법은요, 요게 이제 2년 전에 거래했다는 얘기죠. 근데 2년 전에 거래한 가격을 그대로 요걸 수정하면 안 되겠죠. 물가를 상승했다고 가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지수법은
거래 시점에 물가지수는 100이었는데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에는 130이다. 그러면 100분의 130을 곱해주자는 얘기죠. 이렇게 지수법이라는 거고, 변동률법은요, 매년 물가가 10% 상승했다.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해서 1 플러스 10%의 제곱,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일시불의 미래가치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변동률법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정보정하는 방법은 뭐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사가 그때그때마다 적정히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놈의 적정한 임대료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거래했던 임대료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적정히 수정해주자 그런 얘기인데, 요때 얘는 보증금 5억에 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럴 경우는 임대료가 300만 원이니까 요걸 기초로 바로 수정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증금 5억도 있는데 5억을 은행에다 예치하면 또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모조리 포함해서 실질임료로 합니다. 실질임료를 기초로 해갖고 수정해 주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해줍니다. 신규 계약으로서 임대 개시 초에 지불되는 실질임료를 기초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환원시키겠다는 얘기인데, 할인하겠다. 여기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의 처분을 전제로 해서 매기 세후 현금 수지에다가 처분의 지분복 기획을 지금 시점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 뭐가 나온다고요?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얘기고, 얘는요, 처분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적절한 환원이율로 나눠갖고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이게 좀 간단히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서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로만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영원히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 회수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본도 회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는 건 아니죠.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에다 뭘 더해서요? 매기 감가율만큼을 더 집어넣어서 더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니까 그냥 자본 수익률로 바로 나누면 됩니다. 자본 수익률은 그 자본 회수가 불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요구 수익률 있죠? 요걸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기 감가율만큼을 또 더 빼내갖고 이걸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똑같은 건물을 다시 구입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발생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것을 그 건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그 전통적 소득정법과 자녀환원법의 비교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 차이가 나냐면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복합부동산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통적 소득정법이라면 자녀환원법은요, 건물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로만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 회수가 불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요구 수익률인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요, 자본 수익률에다 뭘 더하라고요? 자본 회수를 더해서 결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원 대상 소득에 따라서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환원하는 것이 전통적 접근법과 자녀환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하는 게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하는 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는데, 얘는 어떤 소득을 기초로 하냐, 그런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 소득 접근법과 자녀환원법은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눌 때 여기다가 환원이율에 감가율을 여기서 반영해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환원시킨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적 소득정법은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순영업소득을 적정히 예측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원율도 예측해서 이렇게 해서 그 계산해서 현재 시점의 수익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때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하는데, 이거는
요 맨 먼저 요거는 통상의 이용 주체,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죠. 요걸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다. 그러니까 적정한 보통 사람이 통상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기초로 해야 된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환원율과 관련돼서는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하나의 부동산이 일단 뭐는 다 똑같다고요? 자본 회수율은 똑같은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방식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다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시조 12다. 시조 12. 그래서 이건 시장 추출법, 얘는요 조성법, 투자결합법, 여기는요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엘루드법,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하나 시장 추출법은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서 적절히 그 환원율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장 추출법이라 하는데 요거는 자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장래의 요구 수익률을 반영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법이 가장 이론적인 방법인데 순수이율에다가 위험률을 가감해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위험률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여기서부터는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종합환원율을 구하는 건데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뭐냐면 토지의 환원율과 그 다음에 건물로부터 예상되는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수익률이.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장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에 전제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루드법은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보다 발전시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매기간 세전 현금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분 형성분이라든가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변동된다는 것은 그때 처분하더라도 그 가치로 처분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의 위주이며 세금 효과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요.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그 환원율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대출비율이 아주 작을 때는 뭐 산정이 곤란하고 지나치게 누구 입장이라고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만 고려했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이번에는 자, 부동산마다 자본 수익률을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자본 회수율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 먼저 이거는 이제 토지 같은 게 있고 요거는요 어장이 있고 얘는 뭐가 있다고요? 광산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요 그 건물이 있는데 자, 전부 다 다른 조건 다 똑같다고 가정한 겁니다. 다 똑같은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본 수익률만 나누면 되겠죠. 10%.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률에다가 얘는 감가상각률을 더해서 나눠야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률 5%라면 더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 자본 수익률은 똑같다고 치는데 어장 같은 경우는 자본을 회수해서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 건물에 재투자한 건 아니죠. 근데 얘네들은 해당 건물에 어쨌거나 자본도 회수해야 됩니다. 5%. 근데 얘네들은 해당 건물에 재투자가 가능하죠. 그럼 재투자했다는 수익률이 얘 같은 건 한 3%라면 얘는 한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장은 영원히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광산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그 부동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따진다면 재투자 수익률이 얘는 크고 얘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율은 커지죠. 그러면 그 뭐랄까요? 수익 가치는 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원율이 커지니까 수익 가치는 낮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걸 환원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 하는 겁니다. 직접법. 그 다음에 어장은요 연금법. 그 다음에 얘는 광산은요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요 얘는요 직선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법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내고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